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는 특히나 이론적인 명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장들이나 이런 거 이상으로 선사들의 언행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흔히 공안이라고 불리고 1800공안이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공안들이 있고 그 공안들을 종종 이렇게 화두라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그 언행들이 사실 중요해서 그런 언행들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지가 왜냐하면은 다 아는 얘기들을 굳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 깨고 흥미 깰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또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넘어가면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또 하려는 얘기가 또 전달이 안 되기도 해서 이게 사실 조금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거의 다시 다 언급해야 된다는 얘기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근데 일단은 사실 그래서 이 서는 그런 언행 자체 저는 사실 예전에 이렇게 벼감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막 홀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성철 스님이 쓰신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책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좋아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특히 제일 뒤에 가니까 그런 공안이라고 부르는 거, 뭐 이런 걸 몇 개 이제 거기 소개를 해 놓으셨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헉 하면서 이렇게 확 잡아 끄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벼감록이라는 책이 그걸로 유명하다길래, 벼감록이라는 책을 이렇게 샀죠. 그 당시에는 운 좋게도 장경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 때 나온 게 있었어요. 벼감록은 이렇게 해설된 책들도 많이 있는데 해설된 책, 그 다음에 번역도 있고 지금은 5권인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석지연인가 하는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서 주석도 많이 달았는데 남 얘기 이렇게 좀 안 하는 이런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전에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번역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일본어 책도 구해보고 그것도 사서 이렇게 봤는데 좀 번역도 그렇고 주석을 다신 것들이 특히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근데 그 장경각에서 나온 책은 번역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장경각에서 나온 책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절판이 돼서 안 파는데 이 이북으로는 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거기 제본에다 달라 그러면 그걸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던데 그거는 거기 번역자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장경각이라는 출판사가 성철 스님 있던 백년암에서 이렇게 하던 출판사인데 거기서 어록들을 많이 냈는데 번역자들 하나도 이렇게 이름을 안 올려서 번역자를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벼감록이라는 책은 제가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가지고서 3권 상중하 사가지고서 화장실서 역시 보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제가 뭐 대강 다 그냥 아시겠지만 제가 책은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책은 좀 봤는데 뭐 이렇게 황당한 책이 있나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도 이해가 안 가는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손에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해는 안 가는데 그걸 끝까지 결국은 다 봤다니까요. 몇 달 걸려서 봤을까? 화장실에서만 봤으니까. 근데 야 정말 희한한 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의 책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책 하나 쓰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손에서 안 떨어지는 책. 그동안 저 사실 쉬운 책들 쓰느라고 책 어떻게 하면 쉽게 쓸까 고민했었는데 내가 졸렬했구나. 내가 천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고상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이 안 돼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데 나중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뭔 소리야 싶은데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끝내 이렇게 끝까지 다 보게 되는 책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벼감록이라는 책을 쓰신 원호 불과 스님, 불과 원호라는 불과는 이제 호고 원호가 본명인데 원호 스님이란 분이 글을 정말 잘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송고백칙이라고 하는
그 설두라는 스님이 그 공안들에서 100개를 골라가지고서 그걸 요약해 놓고 그 소개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송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툭툭 송을 붙인 건데 그게 쭉 전해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 송고백칙이라는 그거에다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책 형식도 정말 기발합니다. 이 공안들 이렇게 제 공안들이 이렇게 쭉 어록에 있는 걸 인용한 공안이 있는데 그 앞에 수시라는 걸 달아서 그 책의 주요 요지가 뭔지를 탁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공안들의 문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스님 부처가 뭡니까? 운문이 말했다. 뒷간 똥막대기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말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줄을 하나씩 긁고 다 차거라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뭐라고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헐인 거예요.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농담하고 야 정말 이 글을 이렇게 이런 식의 글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 그 다음에 제가 평창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자기 글을 쭉 쓰는데 그 공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서 오해들 혹은 이제 자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것들 탁탁 쳐주는 건데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정말 수수께끼 같은 문장,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 설두 스님이 쓴 이렇게 송을 붙여놓고 거기도 다 착어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약간의 해설을 쓴 건데 해설인데 전혀 이해하라고 쓴 해설이 아니에요. 계속 질문만 하게 만드는 책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다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거 잘못됐다는 거네 라는 것만 알려주는 얘기예요. 야 정말 책의 형식에서도 정말 충격적이었고 글도 너무 사실 종용록이라는 책은 그 뒤에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낸 책이에요. 이 원호 스님의 벽암록이라는 책은 임재종 계통으로 분류가 되는 책이고 종용록은 이제 그 조동종 일본의 주류가 이제 조동종이거든요. 조동종 계통으로 분류되는 책인데 형식도 그대로 따서 썼어요. 근데 문장이 비교가 안 돼. 종용록은 참아야 돼서 다 읽기 위해서 약간. 이 책은 참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도 참을 수가 없는 놀라운 책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래서 글의 힘이 이렇구나.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얘기를 설명하는가 이게 이제 중심이었던 그러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이라는 것도 수사가 많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레토릭이 없어지면은 재미없어서 못 읽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제 나름의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거랑은 다른 차원에서 한 문장도 이해가 안 돼도 사람을 잡아 끌고 무언가 오히려 강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뛰어난 책인데 이 장경각에서 번역하신 그 부분은 정말 번역도 잘했어요. 그 문장, 그 힘과 아이러니, 그 역설, 그 다음에 뭐 웃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느껴지도록 번역을 하셔서 정말 훌륭한 번역이에요. 보시려면 그래서 그 책은 한번 뭐 이렇게 이북으로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는데 벽암록은 어쨌든 그래서 그 장경각 책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해설한 책들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해설하지 말라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해설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역시 죄송한 얘기지만 잘된 해설이라고 보이는 책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릅니다. 그건 사실 시에 대해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의 해석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시적인 언어들을 사용한 거기는 한데 시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를 바탕에 깔고 있고 그것들이 방향을 쭉 정해주고 있고 그것들과 관련된 나름의 또 거기 나름대로 패턴화된 행위나 언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호 스님도 이런 거 다 헛소리라고 이렇게 쳐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똑같이 해석 안 하고 갈라지는 지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훌륭한 해석이다라고 생각되는 해석이 생각보다 그렇게 출판된 제가 읽은 바에 한해서는 그다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없이 원호 스님 쓰신 책을 그렇게 훌륭하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냥 장경각에 있는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어록들도 있는데 일단 다른 어록들도 중요하고 뭐 이렇기는 한데 일단 선의 그 매력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책. 정말 전 그래서 선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한 권 꼽으라 그러면은 그 책을 저는 이렇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책. 전에 이렇게 누구더라 그 공지영 씨가 이렇게 하는 그 대담 프로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이 우주에 나가야 되는데 책을 한 권 갖고 가면 뭐 갖고 가겠냐 그래서 이렇게 벽암록이라 그랬더니 약간 의외란 놀라더라고요. 들려주 책일 줄 알았더니 벽암록이라 해서 의외였다라고 그러던데 들려주 책도 좋기는 한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그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매력 이런 게 그거에 진짜 제가 휘말리는 경험 무엇보다 강하게 휘말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 책은 모르겠습니다. 그 휘말리면 또 이렇게 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누군 매력적이야 그런데 뭔 소리야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휘말릴 준비가 돼 있고 매혹당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 아니면 잘 오지 않는 사건이어서 뭐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여기 오셨으면 그래서 선불교라는 데서 관심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뭐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선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오셨겠지만 또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약간 미끼 달듯이 뭐 이렇게 들려서도 얘기하고 뭐 초험적 경험도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혹은 또 제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혹시 그런 정신없는 분들도 또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고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던 문장들에 대해서 제가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게 됐던 데는 그 들레즈라는 사람의 개념들이 중요한 통로가 됐어서 뭐 들레즈나 아니면 블랑쇼나 제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게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들레즈에 좀 익숙한 분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이 선에 이렇게 관심을 가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현대 철학의 요새 가장 잘 나가는 철학자 아닙니까? 이 구글에서 누가 구글 뒤져봤더니만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매일 전 세계에서 매일 한 편씩 들레즈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을 분량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들레즈도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어서 매혹적이지만 이해 안 가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 대한 해석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수긍되는 글들을 그다지 많이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벽암록과 굉장히 비슷한 운명을 가진 그런 책이 이제 들레즈의 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고독하지만 불행하고 고독한 그러나 정말 매혹적인 이들 사이에서 이들과 손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들도 좋아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제가 조계종 교육원 스님들 이렇게 연수받는 기관에서 이렇게 6번 강의했던 것을 이제 근간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원래는 한 8번, 그러니까 9번 해야 되는 걸 몸이 안 딸려가지고 그냥 6번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스님들 상대로 그거 하는 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디서 안다고 혹은 거기다 토를 달고 주석다는 것들은 맞는 말이어도 이거는 이렇게 이해, 그러니까 증득된 게 아니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아는 것이어서 지식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령 그렇게 선방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시는 분들로서는 이 여러 가지 참선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인 뭐 윗바사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밀교에 수행하는 것도 있고 연불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간상법, 수식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화두선을 하시는 간화선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의문이거든요. 의문. 그 의정에 딱 휩싸이면은 그냥 일주일이면 깨친다는 겁니다. 남들은 몇 생을 해도 안 되는 거를. 근데 왜 주석을 달지 못하게 하고 책을 읽지 말라 그러면 책을 보고 주석을 하면은 의정이 달라붙긴커녕 있는 의정마저 해소되거든요. 아 이거잖아. 이래서 이제 해설을 잘하면 잘해서 욕먹고 못하면 헛소리라고 욕먹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그 구계자가 가지고서 이렇게 뻥을 치는 거니까 전 더구나 불교 철학 전공자도 아닌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발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선가에서 갖고 있는 통념 상식하고 그다지 잘 부합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의하는 중간에. 뭐 그래도 제가 또 뭐 이걸로 먹고 사는 경력이 좀 되고 게다가 또 이렇게 공부는 저도 좀 했다라는 자신감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은 굉장히 좀 돼 있는 편이어서 앵간한 소리에는 제가 그다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잘 헤쳐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딜레마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선에서 하는 그 공안들이나 그 선의 공안들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얘기합니다. 목구멍 틀어막고 말해보라. 목구멍을 틀어막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귀샤대기를 붙이기도 하고 뭐 이 말을 했다가 바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또 말을 안 해서 바보가 되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건 그래도 근본 종지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가령 이제 이 블랑쇼가 그 점에서 보면은 블랑쇼는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문장이 있죠. 논리철학 논고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랑쇼는 이 문장을 딱 인용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진정 말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대부분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말해져 왔으니까.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지. 근데 정말 중요하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이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에도 이렇게 값어치가 있다라는 단어가 valuable도 있지만 invaluable이라는 말도. 근데 이는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둘 다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valuable보다는 invaluable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화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고 이거 셀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셀 수 있다보다는 셀 수 없다가 훨씬 더 많은 수가 되는 거 비슷한 역설 같은 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은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그 선승들은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하려고 혹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서 전해주려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역설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했다 싶으면 엎어지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거꾸로 여러 가지 말들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에 열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 선은 기본적으로 묻고 답하는 말을 통해서 이 밀교에서처럼 뭐 이렇게 수행법이나 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을 통해서 깨주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없는 걸 전하려는 시도들 이것이 선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1800공안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언행들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이 사람들의 글을, 어록들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한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이렇게, 아, 이건 무슨 뜻이잖아 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걸 깨주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해도 있다라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해도 없다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들이 겨냥한 것은 상대방, 묻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대답이란 나에게 묻는 말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잖아요. 리스폰스 하는 거잖아요. 선사들은 말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읽어내고서 그 전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주먹을 날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을, 질문한 사람의 말에 근저에 있는 것들을 깨주는 거. 이게 이 선생들이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는 이 막대기를 던져주면 막대기를 향해 달려가지만 자신들은 이 사자는 막대기를 던지면 던진 사람을 향해 달려든다고. 자신들은 사자라는 겁니다. 누군가 내게 말을 건네서 막대기를 던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면 개라는 겁니다. 자기는 말한 놈들에게 덤벼들어서 개를 물어뜯고 생각을 뒤집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모든 통념들, 그건 불교에 대해서 아무리 잘 짜여진 거라도 이미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상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도 사실은 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는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동원을 하고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정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연해질수록 그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선악이나 미추 이런 것들은 이거에서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생각지 못한 미추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생각지 못한 선악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사실 하던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하던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아상이라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가르치려는 건 아상을 깨는 거거든요. 아상을 깨려면 내가 옳다고 믿는 척도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지식들이 사라져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걸 깨려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공부를 해서 한다 그러면 지식에다 지식을 덧대가지고서 이 지식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우리는 상반되는 지식을 봐도 거기서 이게 맞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고 이거 틀렸어 하는 이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걸 갖다 이걸 들이민다 그래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액티브한 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서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당혹스러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덮쳐올 때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수동성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마이갓, 하게 됐을 때 이거 뭐지? 라고 할 때 내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선사들은 그걸 제대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강도를 아주 높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빡 지르기도 하고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농담도 그래서 농담이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인 것들을 겨냥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그런 걸 좀 그래서 뭘 알리려고 하는 것일까? 어디를 겨냥한 것인가? 이런 걸 봐야지 이 문장에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락없이 잘못 읽게 됩니다. 그게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불교적인 사유 안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방향은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으면 그런 일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요걸 이제 아까 이제 블랑슈 얘기했지만 들레즈식으로 얘기 바르면 이런 게 초험적 경험입니다. 초험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 경험을 넘어선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센덴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한 건데요.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을 하는데 가령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볼 때에도 우리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 봅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들은 빛이라는 걸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상을 받고 빛은 그것을 보기 위한 매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크 시대 가면은 빛이 시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과 밝음을 확 콘트라스트를 만들어서 시선으로 잡아 끄는 이런 식의 배치들이 건축물 안에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거는 르네상스인들이 봤을 때 황당한 겁니다. 이런 거는 빛을 시각의 투명성을 교란시키는 행위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도 이미 특정한 종류의 시각적인 분할 안에서 봅니다. 이제 랑시에르식으로 말하면 이제 비저블한 것과 앵비저블한 거, 앵비지블한 거,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가르는 분할 속에서 보는 거고, 그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그래서 대강 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고 이미 보던 대로만 보는데, 그게 보긴 봤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서 시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때, 이런 게 이제 경험은 했으나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초음적 경험이라고 그럽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 이건 저건 저거 해석이 다 됩니다. 의미들도 다 알고 이땐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땐 저렇게 행동해야 될지 잘 아십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바로 그런 거고, 상식이나 양식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의 체계, 대답들의 집합들입니다. 준비된 대답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생각하지요. 그럼 언제 생각하게 되는가? 그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데. 근데 통하지 않게 되면은 뭐야 이거 하고 그냥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피할 수 없게 거기에 딱 거기에 몰려 있을 때, 내가 아는 걸로는 생각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때 비로소 인간은 사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유 불가능한 것들과 대면하는, 사유 불가능한 것의 폭력에 의해서 사유는 시작한다라고 들려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감각과 사유 차원에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과 대면하는 이런 사태를 초음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즉, 고급계는 내가 지금 알고 있거나 내가 지금 느끼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딱 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지점들. 사실 선사들이 몰아붙이는 게 바로 이 불가능한 지점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 내가 잘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관념이나 혹은 이제 통상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 지점들, 이런 게 이 점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까 말씀드린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의미가 있으면 다 정리가 되거든. 근데 의미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을 때 거기에 그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들, 정반대되는 것들이 충돌을 해버리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알아도 모르는 게 돼버리는 상황. 들레즈도 그래서 무의미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의미의 논리라는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가 아니고 무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의미를 만든 역설이고, 그런 것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굉장히 그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는 이제 그 의미의 논리에서 선에 대해서 그 역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로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점에서 굉장히 합류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들레즈가 선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그건 사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보기엔 거꾸로 선마저 이렇게 너무 의미화해서 이해하는 문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이건 아니지.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거 잘 모르는 건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이해하는 데 실패했어도 근본 취지는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거, 그 불가능한 것, 무의미, 그 궁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누구는 초음적 경험이라고 불렀던 거고, 이쪽에서는 공안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서 중요한 건 그 불가능성을 읽어내는 겁니다. 어디에 부딪히는 거고 어디에 부딪히게 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서원에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백척간두, 아래 까마득한 철벽에서, 백척 절벽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 되게 그냥 뒤돌아가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까지 간 게 아무것도 아닌 거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장소는 거긴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길 없는 것을 향해서, 백척간두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의미라고는 찾을 수 없고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고 이게 뭔지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나를 던져놓는 거. 그 밑에는 이제 시면이 기다리고 있죠. 바닥 없음. 그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아무나 그렇게 잘 못하고 거기서 멈칫하고서 돌아섭니다, 대부분.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때 비로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깨지면서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지발로는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발로 가는 영화 찍었으면 이거 다, 에이, 이건 뭐 설득력이 없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밀어줘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더 가 하고서 확 밀어주는 거. 그 빠삐용에도 보면은 그래서 끝내 한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한 사람만 뛰어들잖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선사들이라는 게 이겁니다. 백적간도에서 툭 떠밀어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거기 나타나는 게 시면이라고도 누구나 하겠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은산철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은으로 된 산, 철로 된 벽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철판이 쭉 있는 그런 벽입니다. 거길 기어오르라고 올라가 봐. 올라가려면 근데 암벽 타기 잘하는 분도 그렇잖아요. 손가락이라도 걸 데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잡을 데가 있고. 잡을 거 하나 없는데 올라가라고 밀어붙이는 거. 이게 백척간돼서 밀어주는 게 안타까울 땐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 봐. 그게 그거죠, 사실. 어떡하라고. 바로 그거. 어떡하라고. 어떻게 할 길이 사라져버리는 그 지점. 그 궁지. 사실은 그 궁지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유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자기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까지 그냥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 통념에 기대왔던 것들을 깨면서 혹은 그런 것들로 똘똘 뭉친 아상이라는 것들이 깨지면서 아상을 벗어나서 사유가 시작되는 거. 누구는 자기 생각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상이 깨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 팔정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정견 얘기를 하지만 정견은 옳다고 하는 얘기를 받아들여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견해들을 내려놓는 게 정견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남 얘기들이 들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게 옳은 것들로서 드러나게 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게 아니네 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지혜, 반야라고 하는 것에 가는 길이 이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걸 하면은 그게 정견이다. 아닙니다. 선사들이 한 건 그 불교 교리 깨주는 거. 부처가 뭡니까? 뒷간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불교 교리를 도와주는 거겠습니까? 갖고 있는 부처라는 생각들을 깨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뭐 이걸 듣고서 이 똥막대기가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제 엄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똥막대기라는 부처는 똥막대기다. 그러니까 부처와 똥막대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뭘 찾아내서 의미화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는 뭐지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부처는 뭐다라는 믿음을 사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찾고 하자는 것이고 희망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목표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목표라는 걸 이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 그런데 똥막대기라고 하면은 그 목표를 목표에다 똥칠을 해버리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궁지에 몰아붙이는 방법인 겁니다. 이 똥막대기다라는 말이 진정 강하게 들어와서 의정에 확 일어나면 이 사람은 정말 그때 은산철벽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불행히도 뭔 소리야 하거나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하고 다시 이렇게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의정이 왜 중요한가? 의정이란 질문이고 물음입니다. 궁지가 아니면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빠져나갈 수 있는 데면은 그런 의문이 생겨도 다 놓고 편한 길로 갑니다. 어려운 책 버리고 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 뭔 소리야 이거? 이걸 어떡하지? 좀 쉰 길 찾아보자. 이렇게 될 때는 의문은 제대로 된 의문이 아니고 물음도 제대로 된 물음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길 없어서 몸에 달라붙는 의문, 그런 게 의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레즈를 좀 차여반복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들레즈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물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들레즈는 보통은 어떤 답들의 집합, 체계화된 답들의 집합이 이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이든 뭐 자유주의 이념이든 아니면 생태주의 이념이든 답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 안에서는 사실은 답안에서의 동일성을 추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차이의 철학이라는 거에 갈 길이 아닌 거죠. 동일성의 철학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방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던져지는 질문의 일관성, 물음의 일관성. 그래서 이념은 물음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 물음, 그래서 계속 풀어도 제대로 다 안 풀리기 때문에 계속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이 물음이 누군가의 길을 하나의 방향으로, 구부러지더라도 어딘가를 찾아가면서 하나의 일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런 물음을 하나 제대로 얻으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인생 자기가 할 일들이 대강 다 이미 대강 정해진 겁니다. 뭘 해야 될지 그 풀기 위해서 할 것들이 산같이 쌓여 있으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물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똑같습니다. 의정을 강조하는 거랑 굉장히 그런 점에서 표면적인 것 이상으로 비슷한 멘탈들이 이 들레즈하고 이제 선 사이에 철학하고 선불교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들레즈는 많은 그 당시의 철학자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데, 가령 이렇게 후설이라는 사람이 막 진리 이러면서도 이 사람은 끝내 심지어 이렇게 막 본질적인 거 막 찾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생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어독사, 우르라는 말은 근본이란 뜻이거든요. 발생, 근본, 우어스프룽, 이게 오리진이란 뜻입니다. 스프룽은 발생하는 거, 튀어오르는 거, 스프링인 거고 이런 건데, 독사는 견해란 뜻이고, 견식, 통념이란 뜻입니다. 아주 근본 통념. 그래서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먹어야 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것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어독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은 이 우어독사 위에서 구성된 그 지식들의 그런 지식인 거고, 누구는 그걸 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구는 지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그걸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지평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한 우리는 평생 우어독사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의 지평 안에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평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내치거나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치고 너는 왜 그래? 넌 왜 그런 걸 좋아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남의 생각들, 내 생각 밖에 있는 것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을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물음으로 다. 그래서 물음이 됐을 때는, 물음을 가지고 쭉 나갈 때는 오는 것들의 물음의 일관성이 있을 때는 그때 얻었던 답들도 다시 계속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답들과 충돌하는 것들을 다시 물음으로 바꿀 수 있는 한 잠정적으로 가졌던 모든 답들은 언제나 버려질 수 있고 다시 던져야 될 물음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들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답들에 비해서 답에 대한 물음의 그 우위성, 물음의 일차성, 그 속에서 답들을 다룰 줄 아는 거, 이런 것이 사람들을 계속 자신의 외부를 향해서 열어가게 됩니다. 외부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고, 독사에 갇혀있는 사람들, 견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깨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 이게 이제 들레즈하고 서원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